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원장님 잘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뭐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별일 없었습니다. 예, 나라는 별일이 많습니다. 네, 하루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댓글이나 이런 데 다시는 분을 보면요. 네. 이 대북 관계나 문정권의 일방적인 독주, 독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좀 1년 반쯤 좀 누적이 되니까 조금씩 이렇게 데미지를 좀 입어가서 스트레스라. 네. 그래서 뭐 잠이 안 온다. 그렇죠. 내지는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다라는데 네. 이게 정치적인 상황이 이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그게 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받으시죠. 지금 왜냐하면 국가의 체제가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장래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이런 것들까지 같이 다 상상이 되고 어떤 적화 통일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런 것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 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최근에 제가 본 분들은 투자 이민을 서두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실제로 보니까 작년 올해에 이민이 몇천 명이 늘어났다. 네. 그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도저히 못 여기서 도저히 불안해서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못 살겠다. 언제 적화가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한 정당을 친북 하는 사람들이 한 정당을 지배하고 있고 거기다 청와대를 지배하고 있는 느낌이 얼마나 무섭게 일반 사람들에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예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냥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실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매일같이 주시하시고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러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겠네요. 아유, 황 소장님은 이제 여기에 이제 오피니언 리더로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매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적을 거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루하루에 집중하고 계시니까요. 어떤 분은 저보고 스트레스로 얼굴 관상이 바뀐다, 눈빛이 바뀐다 이러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구나. 자, 지금 문재인이 제주 해군 기지에 가서 네. 강정마을의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해야 된다 이래 말을 했어요. 요즘 거기에 관함식인가 행사잖아요. 네. 해군 기지에. 네. 예. 제주 강정마을에 오지 말라고 반대했던 사람이 아픔이 그리 큽니까? 강정마을은 우리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로서 노무현 정권 때 해군 기지를 그쪽 강정마을로 정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아픔은 알겠지만 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위치가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해군 기지를 거기에다가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부분의 강정마을 원래 원주민들은 대부분 받아들였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종북 세력들이 끝까지 몇몇 마을 주민들을 선동해서 끝까지 강정마을의 해군 기지가 들어서지 못하게 투쟁을 했던 그룹들이 굉장히 저는 불순한 의도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면 작년입니까? 문정권 들어서고 난 이후에 공사가 늦어져가 몇 년. 그래서 건설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잖아요. 군을 상대로. 군이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물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래서 공사 진행을 방해하던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데, 근데 또 정부가 그것도 또
그건 자기 돈 아니고 생겼겠다. 국민 세금이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구상권 청구를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 외상후 장애, 네. 외상후 그, 스트레스. 예, 그러니까 그 뭡니까 포스트 트라우마틱, 네,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 뭡니까 디소다, 디소더. 예, 그렇게 되죠. 네. PTSD. 그 PTSD는 네. 이 어느 쪽에서 머리에 느낍니까? 그게 이제 뇌 변형계의, 그러니까 림빅 시스템이라고 변형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강정마을 주민들이 PTSD를 입을 수도 없고 입는 상황이 아니고요. 아, 그걸 뭐 네.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마을 옆에다가 했는데 PTS 환경 파괴 어쩌고 했는데 아니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제주도에 백년초 네. 백년초가 어디서 온 건 줄 압니까? 백년초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선인장이 선인장. 네. 근데 한국에 자생 선인장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네. 그 어떻게 됐다고 봅니까? 제주도에 그 보면 자생 선인장 군락지가 좀 있어요. 네. 그게 멕시코만에서 아, 그래요? 선인장 씨가 네. 태평양을 건너와가 아, 제주도에 닿아가지고 네. 제주도 환경이나 기후에 맞는 선인장으로 큰 게 아, 그래요? 그게 백년초고 거기에서 이제 나온 열매가 네. 우리 술도 담아 먹고 네. 무슨 뭐 각종 강정이나 이런 그것도 강정이네 그런 재료로 쓰는 그 백년초라고 네, 네. 약초로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귀중한 백년초 단지를 밀어버리고 중국 놈들 뭐 저 네. 무슨 뭐 호텔이니 무슨 유락시설 만드는데 네. 왜 그런 거는 가만히 있고 강정마을만 가가지고 그 짓을 합니까?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군들 와가지고 미군 기지로 쓰거나 네. 또 무슨 중국군이나 북한군이 제주도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감시하는 초소로 쓸까봐 기지로. 네. 그래서 오지 말라고 중국 네. 코앞에 네. 해군 기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럴까봐 좌파들이 지령을 받고 저지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화 통일 된 다음에 만약에 제주도에다가 그 적화 통일 된 다음에 그 군항을 거기다 짓는다고 그러면 지금 좌파 정북 세력 누가 그 시위를 하겠습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해군기지 건설, 뭐 네. 최남단 해군기지 네. 건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열심히 투쟁한다 그러겠죠. 그 저기 뭐냐 노동 투쟁, 뭐 천리마 운동 그런 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참 그 PTSD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외상이라는 거는 재난적 사건을 겪은 뒤에 외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 이걸로 PTSD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 그 요즘 미국에 보면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 과거에 이제 월남전, 네. 이제 그런데 갔던 미군들이 네. 전쟁에서 이제 동료가 죽고 다치고 하는 네. 걸 보고 살아서 왔다가 네. 이제 그 저기 그렇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월남전 이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라는 질환을 의학계에서 모르고 있다가 월남전 때 참전 용사들이 귀국을 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행동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걸 보고 거기서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성 진단 장애라는 진단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예를 들면 또 누구한테 납치되거나 인질로 잡히거나 또는 그 사람이 옆에서 죽는 걸 목격을 한다든지 이게 교통사고 크게 나서 여러 사람이 죽고 자기는 안 다쳤지만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긴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 일반적인 뭐 강정마을 뭐 이렇게 그 자기가 살던 터전에서 나왔다고 해서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아까 그 머리 오른쪽에 있나 왼쪽에 있나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네. 세월호 유가족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 세월호 유가족이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는 거는 그거는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아닌 다른 병으로 보이고요. 그 거기서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사람.
예. 살아남은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아프간, 이라크 이런 데 참전한 미군 중에서 이라크에 참전한 160만 명 중에서 한 30만 명이 그런 증세를 보였다. 예, 예. 또 요 근래에는 이제 그 연평 이 폭격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평도 장병 몇몇이 좀 이상했다.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어제 그 오이사 조치를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네. 강경화가 국회에서 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천안함 때문에 그게 됐는데 네. 오이사 조치가 네. 천안함에서 살아남은 수십 명의 장병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굉장히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경우는. 예. 예. 아마 지금도 아마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 재난적 상황이고 동료들이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일어나서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의 경과를 보면 빨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환자들은 애우가 좋은 편인데 뭐 그 사건이 발생하고 6개월, 1년 지나서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의 증상이 나타나면 그런 경우는 애우가 좀 불량합니다.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왜 대통령이 치유한다라고 강정마을에 그러니까 자기의 치유만 한다 그럽니까? 자기의 관심이 가는 부분만 국민 대통령이라면 전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 국방 의무를 수행하다가 이렇게 천안함 피해를 겪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애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천안함 메뚜기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만든 강정마을 지정된 강정마을에 해군 군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별로 탐탁지 않았었던 거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안 가는 곳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 마음이 가는 그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같이 연민을 느끼는. 그러니까 저는 참 대통령으로서 너무 자기 편 남의 편을 구별짓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정권이 끝나면 대통령 때문에 한마디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제 PTSD 병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게 생겼는데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록에 보면 목적이 뚜렷할 때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도 PTSD가 좀 덜하고 목적이 조금 명분이 그러니까 애국심이나 애양심이라고 이렇게 하기에 덜한 전쟁에 끌려간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심하다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저도 처음 듣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대전에 참전은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대부분 다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갔다 온 사람들은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좀 덜했는데 그 이후에 전쟁에 이제 집중적으로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 전쟁에 갔다 온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심하고 또 어제 또 어떤 분은 부친이 6.25 때 참전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압록강까지 갔다가 이제 장진호 철수 이런 부분에 이제 관계했는데 평생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시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천안함 생존자 중에 어떤 부사관, 하사관은 낮에는 정상인데 밤만 되면 술을 먹고 이렇게 막 넋두리를 차는 이런 외상 이 장애 증상을 천안함 장병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앓고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전쟁을 치르고 같이 이제 사람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죽는 걸 봤는데도 전부 다가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안 느끼고 하는 부분은 그게 아직 그게 아직 연구가 안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의
걸리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좀 더 취약성이 좀 있겠죠. 그렇지만 대다수가 그런 굉장히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게 되면 대다수가 그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발병을 합니다. 대다수가. 예, 그 특히 뭐 대형 재난 사고, 뭐 대구의 옛날에 지하철 사고, 또 그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런 데 있거나 일본에도 이제 후쿠시마 쓰나미 이제 이런 부분을 겪은 사람들은 장시간 그런 그렇죠. 장애에서 헤어나기가 어렵다.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다행히 그래도 그 정신과적인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발돼서 그래도 꽤 예전보다는 효과를 약물 치료라든지 그 ERDM 그러니까 그 또 이제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나와서 좀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환자들 중에 자살률도 높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교도관이나 사형집행인 등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높아서 그래서 그 단두대가 만들어진 게 그래서 빨리 사형을 그냥 후딱 집행해버리려고 몇 초 만에 그런 게 만들어졌다 이야기도 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형수들 지금 한국에도 사형이 있을 때 교수형을 할 때 착가닥 누르면 의자가 빠지잖아요. 그것도 누가 눌렀는지 모르게 여러 명이 동시에 누른다고. 참.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런 그 엄청난 스트레스가 뇌에 뇌의 어떤 부위에 큰 영향을 줘서 그 부위가 다시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한다. 그런 거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아주 심각하게 다친 환자들, 막 이런 환자들을 계속 보면서 그런 경우는 저는 못 봤고요. 못 봤고요. 이게 기관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투신 자살 이런 걸 겪으신 분들요? 갑자기 이렇게 그 자살을 하는 자기가 운전하고 가는 열차에 그 투신 자살하는 걸 겪은 경우에 그 다음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요구하는 세상에서 이제 좀 있으면 한 5년, 10년쯤 있으면 정치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것도 좀 걱정입니다. 자, 지금 평양에 이번에 586 정치인들이 많이 갔어요. 노무현 재단에. 그래서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이 가니까 옛날에 이제 자신들이 전대협 활동을 할 때 임수경이 보내고 했을 때 평양 측에서 했던 그 대학생이라는 애들이 이제는 또 거기에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덕담을 하고 했는데 종석 실장한테 안부를 전해달라 하고. 임종석 실장은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분도 좀 스트레스가 많겠네요. 그렇게 가고 싶은데 못 갔으니까. 본인이 가면. 그러니까 그때 4.27 판문점 선언 때는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그 주사파 운동권을 했던 그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번에 갔던 사람들은 아마 고향에 간 듯한 느낌에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 좀 여쭤봅시다. 북한이 못 산다라는 것도 다 아는 거고 3대 세습을 했다 하면 저거는 민주주의나 기본적인 정치 체제하고는 관계없다는 것도 다 아는 거고 저기에 강제 정치범 수용소나 강제 노동 수용소가 있다는 것도 다 알 거고 심지어 탈출하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처벌을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사소한 일을 가지고 평양에서 쫓아내거나 또 막 고사총으로 죽여버리거나 이런 일도 발생한다는 걸 다 알고 평양의 일부만 조금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이번에 개성에 물 제공한 데서 보던 나머지 지방 도시들은
기차가 시속 20km. 지금 지구상에 기차의 속도가 시속 20km. 지금 KTX 같은 경우는 시속 한 300km까지 네, 나가는데 기차가 시속 20km. 그다음에 차의 도로도 제대로 이렇게 갖춰지지 않은 이런 나라에 대해서 대학교 때 자기들이 잘 몰라가지고 미국은 악질, 네. 제국주의 국가고 우리는 미국에 착취당한다고. 그때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근데 지금은 뭐랍니까? 트럼프가 한국이 미국에서 이득을 다 봐간다고, 미국이 한국한테 착취당한다고, 네. 그리고 우리가 군대 보내서 지켜주고 저거는 맨날 돈만 벌고 이런다고 지랄지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는 무슨 종속 이론, 뭐 제3세계의 중심부 주변 이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신식민지, 네, 식민지, 그 저기 미국의 식민지다. 그럼 뭐 이 반봉건 이론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이론 때문에 또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 소련이 망하기도 전이라서 또 사회주의적 희망을 가져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그게 다 망해버리고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도 알려진 만큼 알려졌는데 왜 저렇게 북에 대한 환상을 30년이 지나가 대학 다닐 때는 배고파서 라면 먹다가 소주 먹고 이제는 호텔 바에 앉아서 저들끼리 있을 때는 뭐 위스키 먹고 누릴 건 다 누리죠. 비가 번쩍한 차도 타고 또 무슨 재산도 뭐 10몇 억씩 이렇게 되고 할 거 다 하고 살면서도 북을 추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심리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도 이제 황 사장님하고 똑같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내재적 접근론, 내재적 관점, 뭐 송두열 씨가 예전에 그 이야기했지 한 방식대로 지금도 그 586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미국의 압제가 없었으면 북한이 정상적으로 발전했을 텐데 미국의 제재가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못 살지 않을 텐데 이런 또 미국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미국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그 군비에 총동원하느라 다른 그 시설에 투자할 돈이 없었다. 그리고 3대 세습 체제도 이 너무나도 열악한 그 세계의 제국인 미국이 압박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3대 세습을 해서 권력을 유지해야만 북한을 지킬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언제 벗어나리라고 생각이 드냐면 적화 통일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적화 통일이 된 다음에 숙청당할 때 그때 정신이 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들이 잘못해서 주사파를 하고 해서 적화 통일이 돼서 뒤지든 말든 저거들이 겪어야 될 거지만은 일반 국민들도 좀 잘못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다 보고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마치 더불어서 같이 잘 살고 적당히 퍼주면서 같이 공존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처럼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환상을 심어준 세력이 나쁜 세력이죠. 제가 혹시 수구 꼴통일까요? 저는 막 북한에 있던 행동이나 말, 김정은이 얼굴, 김정일이 뭐 일성이 보면 혐오감이 나고 심지어 그 과잉된 오바된 북한 방송이나 이런 거 또 북한의 막 열병식이나 무슨 집단 체조 이런 걸 보면 막 두들기가 나가. 저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하고는 죽어도 통일하기가 싫다. 나는 따로 살고 싶다. 마지 못해서 탈출하는 동포들은 받아줘야 되지만은 뭔 통일을 하고 사냐. 저런 사람들하고 통일했다가 나중에 이 한국 사회는 무사하겠느냐. 저 이런 정도로 강박관념을 느낄 정도로 싫어요. 정말 싫어. 내 이성복이도 아닌데 나는 진짜 북한의 공산당이 너무 싫어요. 저도 그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그 김일성 세습, 김정일 세습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그 대학 동료 그 선배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때부터 벌써 우리 의과대학에도 이런 논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무서웠거든요. 굉장히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세습 인정해야 된다. 아니 지금 의사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제가 좀 뭐한 이야기지만은 아직도 그 의사 하고 있으면 의료 사고나 확 나버리십시오. 정말 성질이 났어. 그 사람이 지금 의사를 하고 있다. 나중에 내 생각이 틀렸다 인정을 한번 하던가요?
아니요, 그 뒤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이후로 멀어져서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사파 쪽 계열 사람들은 지금도 그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북한에서는 자기의 자주적인 노선을 취하해서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인권 탄압 수용소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주적인 노선을 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됐다. 딱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그 능라 경기장에 가서 연설한 것처럼 고난의 시절을 민족 자존심으로 잘 견뎌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는데 지금 벌써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 4.3 그 여순 반란 사건 이런 것들이 재복권시켜야 된다는 움직임들이 계속 그쪽에서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남로당이 이제 공식적으로 기원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아, 참 진짜 답답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여순 반란 사건을 재조명을 하려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된 다음에 그때 혹시라도 억울하게 잘못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분들 명예를 복원시켜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남과 북이 체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순 반란 사건을 다시 그게 그 남로당의 사주에 의해서 단정을 반대하는 그 반란 사건인데 그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그 재조명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수 MBC에서는 그거를 재조명하는 방송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좀 있으면 뭐 무슨 조선 시대까지 역사적 재조명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고려 시대까지 올라가서 정렬이니 무슨 뭐 임꺽정이니 다 네? 부활시키면 되겠네요. 네. 참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참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안 그러면 지금 계속 지금 제주 4.3 사건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로당에 의해서 그 무장폭동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희석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의심의 눈을 가지고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재적 접근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끝을 한번 가봅시다. 네. 그 이번에 김정은이가 폼페이오 왔을 때 차에서 내려갖고 나오는 장면에 사진이 찍혔는데 바퀴에 R자가 찍혔거든요. 그래서 차 모양 딱 보니까 롤스로이스다. 자, 롤스로이스는 기본이 6억 한 5천에 김정은이가 뭐 방탄 이러면 10억은 훌쩍 넘어간 10매덕짜리 건데 고전에는 또 벤처 그렇죠. 말바합니까? 그 뭐 이 풀만 가더라고. 풀만사에서 그걸 또 방호차로 만들어. 그것도 10매덕짜리 아닙니까? 그럼 김정은이가 그런 차들을 타는 부분은 내재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사치할 자격이 수령의 있습니까? 목숨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돈이 얼마를 들든 간에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러겠죠. 아,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봅시다. 이번엔 수령님의 빤서. 김정은이가 이 기쁨조 속옷 구매 비용으로 38억을 지출했다. 작년에 영국의 더슨, 데일리 메일 등이 세계 무역 정보를 제공하는 트레이드 맵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2016년에 보도는 작년이었고 이 기쁨조 속옷 구입 비용으로 270만 파운드 38억을 지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중국에서 여성 속옷인 이 가트와 코르셋을 수입했고 기쁨조에 투입되는 여성들은 성노예가 되기 전에 처녀성 검사를 했고 기쁨조가 게임에서 빠질 경우에는 음모를 제거하는 벌칙을 받기도 했다. 자, 그러면서 기쁨조 속옷 외에도 샴페인, 말, 화장품 구입에 수백만 파운드를 지출했다.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 정유주에 3억 3천만 원, 와인 샴페인에 1억 5천만 원, 독일 맥주에 8천만 원, 향수 탈취제, 메이크업 헤어 케어 제품에 1억 7천만 원, 스위스 시계에 8천만 원, 수입산 시계에 치즈에 9,400만 원, 중국산 낚싯대에 3억 5천만 원, 러시아 말에 1억 8천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내재적 조건으로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왕조 수령 체제에서는 왕조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왕이 행복해야 국민들이 행복하니까 왕이 행복하게 만든. 왕이 없으면 북조선에서는 수령이 없으면 북조선이 없는 거잖아요. 수령이 모든 거의 핵이니까 이게 정상 국가가 아니죠. 그 안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그 다수의 사람들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다음에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오직 뭐 뭘 자주적인 일을 했습니까? 남쪽에 6.25 때 쳐내려올 때도 소련, 중국의 힘을 빌려서 거기에 붙어서 쳐내려왔지 않습니까? 뭘 자주적으로 했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저는요, 한국 사회에 국민들이 상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속옷이나 이 롤스로이스 구입이 이게 조작해낸 것도 아니고 다 사실인데, 자, 그런데 이런 북한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북한을 추종해서 20대는 철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과거에 대해서 반성케 하지도 않고 국회의원이 고위직이 발령돼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안 하고 북한과 더불어서 평화민족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국민들이 다수 있는 나라니까 이게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체제가 다른 두 나라가 힘이 없으면 체제는 한쪽이 약해지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계속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로워지려면 우리의 힘이 막강해지면 저절로 평화는 계속 달성되는 거예요. 전제 왕조라는 거는 이거는 19세기의 유산인데 이게 21세기까지 남아서 유지되는 거는 약탈, 그리고 착취,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이해가지 않는 자신들만의 향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북한을 절대로 이제 통일을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공개석상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저 사람들 일본이 잘하는 걸 잘한다면 친일이라고 해요. 그래, 친북보다는 친일이 낫지 않냐. 또 통일을 반대한다. 이런 식의 북한의 왕조국가와 민주주의 국가가 통일을 하면 1국가 2체제로 해도요. 홍콩이 지금 1국가 2체제에서 어떤 꼴이 나는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2부에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